다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고시입니다. 그날 나는 공정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난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하셨다면 1편을 먼저 듣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결 더 깊이 가 닿을 겁니다. 앞으로 들려드리게 될 내용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거나 영상 끝부분에 안내되어 있으니 사연 보내시고 작품으로 따뜻한 위로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한 기자는 마침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째 쓰지 못하던 기사 대신 아직 닿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지요. 이제 그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도를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라 무너진 구조 전체를 향해 펜을 듭니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갚아 나가는가? 그리고 그 밤, 옥상에서 그는 어떤 서늘한 말을 듣게 되는가? 오늘이 두 번째 이야기 안에서 연결하는 사람의 마음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공정한 두 번째 이야기. 이 편 연결하는 사람. 이튿날 나는 가장 먼저 진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선미는 서안시 금원구청 희망복지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수습기자 시절 나는 그녀에게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처음 가르친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가르쳤다기보다 함께 골목을 걸었다는 편이 맞았다. 그녀는 곧 기자라는 길 대신 사람을 직접 돕는 길을 택해 구청으로 갔다. 나는 그 선택을 응원했다. 그녀에게는 글로 사람을 비추는 일보다 두 발로 뛰어 사람에게 닿는 일이 더 어울렸다. 전화를 받은 진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씩씩했다. 선배, 웬일이세요? 먼저 전화를 다 주시고. 나는 차분히 사정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심리 지원이나 교권 보호와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조용히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 사람의 사연을 함부로 옮기는 일은 그 사람을 두 번 다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진선미는 곧장 답했다. 알겠어요, 선배. 제가 알아볼게요.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그 망설임 없음이 늘 고마웠다. 수습 시절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던 어린 후배가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건 기적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나보다 더 단단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르친 사람이 가르침 받은 사람에게 배우는 날이 온다. 그날이 그런 날이었다. 진선미가 그 후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보지 못했다. 나중에 그녀가 짧게 전해준 것으로만 알 뿐이었다. 그녀가 결제판을 들고 고미림 팀장 앞에 섰다는 것, 규정 범위를 좀 넘는다는 말에 한번 깨지고 보안해서 다시 올렸다는 것, 며칠 밤을 들여 교사 심리 지원 연계 제도와 교권 보호 행정 절차, 악성 민원에 공동으로 대응할 창구까지 찾아내 빠진 곳을 메우고 또 메웠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고미림 팀장에게서 한마디를 들었다는 것. 오지랖도 일을 이렇게 야무지게 하면 봐줄만 하네. 그 말을 전하는 진선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자부심이 좋았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해낸 사람만이 갖는 조용한 긍지였다. 구청 안에서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썼는지, 식은 자판기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밤들이 한 사람을 벼랑에서 끌어올리는 손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는 나대로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이준호 기자였다. 후배이지만 직급은 나보다 높았고 경찰과 교육청을 출입하는 기자였다. 그가 가진 정보가 필요했다. 나는 그에게 점심을 청했다. 국밥집에서 마주 앉은 이준호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부터 쉬었다. 형, 또 뭐 부탁할 거 있어서 부른 거지? 나는 멋쩍게 웃었다. 밥은 내가 살게.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나는 차분히 사정을 설명했다. 이준호는 마지못한 척 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관련 기관의 움직임을 하나씩 짚어주었다. 어느 단계에서 조사가 시작되는지, 신고가 어떻게 접수되고 어떻게 무산될 수 있는지 그는 투덜대면서도 빈틈없이 알려주었다. 형은 진짜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니까.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도 그는 필요한 정보를 빼놓지 않았다. 나는 그 투덜거림 뒤에 마음을 알았다. 우리는 늘 그런 식이었다. 그는 나를 답답해하면서도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었다. 마지막엔 깍두기 국물까지 떠넣으며 그가 한마디를 보탰다. 근데 형, 이런 거 누가 안 하면 진짜 아무도 안 하긴 하지. 나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한다. 그것이 내가 13년 동안 골목을 떠나지 못한 이유의 다른 표현이었다. 화려한 일에는 사람이 몰린다. 그러나 돈도 이름도 남지 않는 일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은 영영 누구의 일도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나는 그 한 사람이기로 한 사람이었다. 이준호의 무뚝뚝한 한마디가 그날따라 오래 마음에 남았다. 국밥집을 나와 나는 며칠 밤을 들여 기사를 썼다. 나는 윤지수라는 한 사람의 사연을 기사로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이 될 수 있었다. 대신 나는 교권이 무너진 현실 전체를 짚는 기사를 준비했다. 한 교사의 비극이 아니라 수많은 교사가 같은 모순 속에 갇혀 있는 구조를, 특정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쓰는 일은 더뎠다. 자판을 두드리다 멈춘 새벽이 여러 번이었다. 나는 늘 한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다. 이 문장이 누군가를 또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이 단어가 한 사람의 끝을 함부로 요약해버리지는 않을까. 기자의 손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사람을 벤다. 나는 베지 않으려고 자꾸 손을 멈췄다. 수첩에는 끝내 기사에 적지 못한 말들이 쌓여갔다. 적지 못한 말이 많을수록 기사는 조금씩 단단해졌다. 나는 이 기사가 특종이 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누군가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글도 분노를 모으는 글도 아니었다.
구조의 모순을 차분히 짚는 글은 사람들의 눈을 오래 붙들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오래 붙드는 글보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 닿는 글을 쓰고 싶었다. 이 기사를 읽은 어느 결재권자가, 어느 학부모가, 어느 교사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서서 생각해 준다면 그것으로 이 글은 제 몫을 다한 것이었다. 화려한 특종은 다음 날이면 잊히지만 한 사람의 멈춤은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13년 동안 그것을 믿어왔고 이번에도 그 믿음으로 자판을 두드렸다. 그러는 동안 윤지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다만 그녀가 어느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다. 골목 위층에 늘 비어있던 자리에 불을 켜둔 그 병원. 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었다. 오래전 나 역시 그 불빛에 이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으므로. 그러나 그 방 안에서 윤지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끝내 알 수 없었다. 그곳의 일은 그곳에 남는다. 나는 다만 그녀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여러 사람의 손길 속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만을 전해 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거기까지였다. 한 사람이 다시 밥을 넘길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는 굳이 캐묻지 않아도 좋았다. 어떤 회복은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세 갈래의 흐름이 한 곳으로 모였다. 내 기사가 나가고 서희준의 영상이 따뜻한 여론을 모으고 진선미가 마련한 제도가 가동되면서 그동안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던 시선이 비로소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 윤지수를 향했던 일방적인 의혹의 무게가 차분히 되짚어졌고 거칠게 쏟아지던 민원의 실체가 드러났다. 신고로 이어질 뻔했던 일은 끝내 무산되었다. 서희준은 윤지수의 이야기를 직접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영상에서 아이들을 사랑한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하루를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를 가장 오래 기다려준 어른은 누구였을까요? 그가 영상에 남긴 그 한마디에 댓글이 쏟아졌다는 걸 나는 나중에 보았다. 자신을 붙잡아준 선생님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을 이었다. 교사들을 향한 따뜻한 여론이 작은 물줄기처럼 모이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영웅처럼 나서지 않았는데도 작은 손들이 모이자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벽에 금이 갔다. 나는 그것이 이 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거대한 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작은 손이 모여 만든 변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인간적인 결과였다. 무엇보다 윤지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이 감당하던 무게가 여럿이 나누어 드는 무게로 바뀌었다. 며칠 뒤 봄볕 좋은 오후였다. 나는 한울초의 웅동장 담장 너머에 서 있었다. 곁에는 진선미와 서희준이 있었다. 우리는 약속하고 모인 것이 아니었다. 다만 같은 마음이 우리를 같은 자리로 데려왔을 뿐이었다. 교실 옆 작은 방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윤지수가 아이들과 함께 방석에 둘러앉아 있었다. 한 아이가 토끼 인형을 안고 그녀의 무릎에 기댔고 다른 아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창으로 들어온 봄볕이 부드럽게 그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 잃었던 빛이 돌아와 있었다.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누구도 자신의 공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이 다시 웃는 모습을 확인하고 말없이 돌아섰다. 화려한 영웅 같은 건 거기 없었다. 다만 기록하고 연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선미가 눈가를 슬쩍 훔쳤다. 서희준이 못 본 척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오래 잊고 있던 어떤 따뜻함을 느꼈다.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같은 자리에 말없이 서줄 사람들이 있었다. 어쩌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혼자는 아니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나는 페이즈 병원을 찾았다. 옥상 창가에서 나는 유한 원장과 나란히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안예슬 간호사가 차 두 잔을 가져와 곁에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잘 끝났네요. 내가 말했다. 유한은 옅게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을 안다. 정확히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안다. 오래전 가장 어두운 밤에 나를 건져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보통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도, 이 골목 위층의 병원이 보통의 병원이 아니라는 것도. 그러나 나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진다. 한참 만에 유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한 씨, 언젠가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 목소리에는 옅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묻자 유한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같은 밤은 오래 기억해두고 싶어서요. 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가지 두려움이 내 안을 스쳤다. 만약 정말로 그런 날이 온다면 가장 어두운 밤에 나를 건져준 이 사람을 내가 끝내 잊게 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내가 받은 그 신호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걸까?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죽음보다 더 서늘했다. 받은 것을 갚지 못하는 일도 두렵지만 받은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일은 더 두려웠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일. 그것은 빚을 갚을 기회마저 사라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한 가지를 다짐했다. 설령 내가 이 사람을 잊게 되더라도 그날 밤 받은 신호의 출처를 영영 기억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일만은 멈추지 않으리라고. 받은 사람은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외면할 수 없음만은 끝내 잃지 않을 것이었다. 기억은 지워져도 그 손에 밴 온기까지 지워지지는 않을 테니까. 안예슬이 우리 등 뒤에서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도 어떤 예감이 옅은 그늘처럼 스쳤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비는 그쳐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 방의 공기만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 간호사를 오래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환자에게 차를 내려놓는 방식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다. 묻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녀 역시 한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건져진 사람인지도 몰랐다. 이 골목 위층의 작은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았다. 받은 적이 있어서 건넬 줄 아는 사람들. 나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 그날 밤 처음으로 쓸쓸하지 않게 느껴졌다. 찻잔에서 마지막 김이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유아는 더 말이 없었고 나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나란히 서서 비겐 도시의 불빛을 오래 내려다보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병원을 나선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수첩을 펼쳤다. 며칠 전 그려둔 별표 하나가 거기 있었다. 인천 남동구의 반지하. 석 달치 월세가 밀린 60 넘은 여성. 아직 닿지 못한 사람. 나는 그 별표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다. 윤지수에게는 닿았다. 그러나 닿지 못한 사람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닿는 동안 또 다른 누군가가 어느 골목에서 밥 한 수를 넘기지 못한 채 혼자 앉아 있을 것이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꺼져가는 마음을 혼자 견디면서 그 목록은 영영 줄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그 사람에게는 지도에도 없던 불빛 하나가 반드시 보일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을 누군가는 끝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기회는 늘 그렇게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이어진다. 그 손과 손이 이어지는 한 어떤 밤도 영영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수첩을 덮고 다시 비겐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직 닿지 못한 사람에게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기 위해.